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부동산 하락이 시작됩니다. 20년 만에 부자 될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6월 두 번째 주차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입니다. 서울은 46.7로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의 문의 상태가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반짝 3월 달에 대세연 이후에 매수자 매도자 우위 지수가 잠깐 반등했으나 다시 5월 중순부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서울, 전국, 강남, 강북, 수도권, 경기도 모두 동일한 경향입니다. 3월 달 대선 이후에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서울이 52에서 62까지 올랐다. 지금 46,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남도 50.9에서 63까지 갔다가 지금은 52입니다. 다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 수도권도 동일합니다. 수도권도 44에서 47로 갔다가 지금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이랑 경기도 외곽이 지금 엄청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3월 14일, 3월 7일 39.5에서 4월 25일 날 피크를 쳤죠. 42까지 가고 지금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도자 문의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구간만 지금 잘라서 보면요. 지속적인 지금 하향 안정화 추세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11월부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했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거의 99%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지난 방송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약 한 20년 정도 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대략적 약 한 90에서 95% 이상 거의 예측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47.4입니다. 거의 매도자가 엄청 많은 수준이죠. 전국적으로도 대구는 지금 17까지 떨어졌고 광주가 32.7, 부산이 32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 하락장이 20원더였죠.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부산 할 거 없이 이 데이터들이 다 20원더로 떨어져서 약 한 3, 4년 정도 지속이 되면 그때가 최고 하락 포인트입니다. 그럼 전국 주택 매매 상승률입니다. 서울을 보면 서울은 전주 대비해서 지금 0.03% 거의 지금 상승이 없고 보합 상태죠. 전세는 0.04%, 경기도는 마이너스 0.01%입니다. 전주 대비 떨어진 거죠. 전세는 0.03,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0.01%, 수도권, 경기도가 마이너스, 5개 광역시도 마이너스입니다. 전주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서울 매매가 동향을 보면 지난주 대비해서 0.03% 아주 미미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서초, 용산, 광진구 쪽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는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쪽만 높고 나머지 구역들은 높지 않습니다. 경기도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면 이천, 안산, 상록구, 안성 이런
지금 과거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주변, 경기도에서도 최외곽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이고, 지금 안양 동안구나 또는 하남, 수원 영통, 이런 핵심 지역들은 다 지금 마이너스로 의왕, 이런 지역들은 다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전세도 지금 이제 7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전세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2년이 완료돼서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약 한 3, 4달 전부터 지금 전세가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보합을 유지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 다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서울입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0.04%로 굉장히 미미한 상승입니다. 비교적 안정돼 있죠. 경기 인천도 경기가 0.03%, 인천이 마이너스 0.08%로 하락입니다. 전세가가 지금 현재 약 한 두세 달 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전세가에서 미미한 상승이나 미미한 하락, 그 정도의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는 비교적 안정된 시장입니다. 전국적인 매물 증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매물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2.2%가 증가를 했고, 경남 2.2%, 서울 2.8%, 경기 2.9%, 이렇게 계속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 전년 대비 거래량을 좀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거래량이 대전 같은 경우는 70% 감소를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70, 69%, 서울은 74%, 거의 거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평년에는 월 한 6천 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75%가 감소가 됐으니까 4분의 1만 거래된다는 얘기니까 약 1000건 정도에서 1500건 정도만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이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서초, 용산 이런 이슈가 있는 지역은 신고가가 터지지만 그것은 일반 보편 타당한 일반 시민이 거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쪽을 가지고 계속 서울의 고가 시장은 계속 신고가가 터진다. 이렇게 호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서울만 놓고 봐도 서울은 지금 계속 요 파란색이 매물인데요. 주간 변동률을 봐도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쌓이고 있죠. 지금 월세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남구 보면은 강남구가 한동안 이때가 이제 3월, 4월이죠. 대선 이슈 있고 규제 완화 풀어준다 할 때 매물이 잠깐 소진됐지만 지금 다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죠. 송파구도 계속 쌓이고 있고 용산구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부동산 시장 리딩하는 서울조차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75%입니다. 평년 대비.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분양도 안 되겠죠. 미분양도 지금 쌓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단 보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이 서울은 지금 151세대가 쌓여 있고, 경기도는 5000세대, 강원도는 5900세대, 서울 150세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시장 예측은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어떻게 흘러갈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라고 하면 약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금리죠. 물가, 그리고 전세 지수, 입주 물량,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상관성이 큰 것이 요 파란색, 예, 서울의 아파트 현물 가격, 예, 요 매매 지수랑 가장 상관성이 깊은 게 M1 나누기 M2, 예, 요 M1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협의의 유동성 통화량이고 M2는 광의의 통화량, 전체 시중에 있는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 플러스 그렇지 않고 장기 예금이라든지 장기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자산의 비율이 커질수록 그 커질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 M1 나누기 M2의 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요 면적이 넓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떨어져서 요 평균선 아래로 돼서 요 면적이 가장 넓을 때 이때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상승해서 요 면적이 최고일 때 최고일 때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요 면적이 유동성이 축소가 됐을 때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해서 이 면적이 최고가 될 때 지금이죠. 끝없이 상승을 합니다. 이 면적을 보십시오. 역대 최고죠. 그런데 지금 다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래프를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인자들 가지고 상관성을 추이를 해냈고 금리, 물가, 공급량, 여러 가지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요 시점을 제가 미시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요때 판단을 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 9, 10, 11월 달이었습니다. 아,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이때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한 거고 최고점에 이제 매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이 데이터가 M1 나누기 M2의 비율이 38%, 21년 10월 달에 38%, 11월 달에 37.4%, 12월 달에 30.3%, 다시 1월 달에 37%까지 갔다가 2월 달에 37.3%,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30.8%. 이게 좀 늦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큰 추세선을 봐야 됩니다. 추세선. 이 내에서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흐름을 계속 나타낸다는 것이죠. 협의의 통화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아, 다시 M1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 올라간 원인은 대선이라든지 또는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급을 부동산 완화 정책을 좀 쓰겠다. 특히 윤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잠시 출렁인 거고 예상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추이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분석한 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자산을 내가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 부동산은 내 자산의 80%,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분석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녹색 창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통화금융을 들어갑니다. 통화금융을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뜰 것입니다. 이런 창에서 통계 검색에 통화금융에 들어가서 M2 광의통화에 여기 말잔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것이 뜨고 전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M2 전체인데 이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M1을 나타냅니다. M1. 그리고 이 전체가 M2이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조회를 누르면 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2011년부터 지금 22년 3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엑셀로 다운로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차트 피벗으로 보셔도 대략적으로는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판단을 못 합니다. 자, 엑셀로 반드시 받으셔서 엑셀로 받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로 데이터가 쭉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 위에 세 개, 현금 통화, 요금을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네, 이것이 M1입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 전체가 M2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요 세 개에 대한 요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별도로. 합계를, 요 세 개를 더한 것을 요 마지막 칼럼에다 넣고, 요 M1 나누기 M2는 요거, 이 칼럼 나누기 요 칼럼, 여기를 하면은, 예, 비율이 나옵니다. M1의 비율이. 전체 M2에서.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온 것이죠. 이 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2011년부터 한번 해보세요. 2011년부터 하면은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2011년이니까 요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 그래프가. 네, 요 그래프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내 자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최고 미니멈 갈 때를 제가 예측한 것은 이것이 한 2026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서서하게 떨어질 것이다.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자산을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은 2023년 후반에서 2024년이 최저로 예상이 되고요. 자, 여러분. 똑똑한 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지혜롭기로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살았다고 하면 힘을 줘서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지. 드디어 내가 이 선생님을 이기는구나.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려있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아이는 새를 날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신가요? 그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정말 멍청한 아이였단다. 그러나 매일 책도 읽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다시 결심하기를 반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거라. 그러나 아이는 슬픈 기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다는군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대요. 선생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당겨 잡았습니다. 얘야, 내 손바닥을 좀 보여주렴. 이것은 점성술에서 말하는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 같은 거란다. 자, 이제는 주먹을 꼭 쥐어버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내 감정선, 사업성, 생명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제 손 안에 있죠. 그렇지. 바로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손금이나 점술가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거라.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여러분, 운명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 곧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기름 화복을 말합니다. 이런 운명론은 세상 풍속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말미암은 사탄의 속임수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세상 초중 학문이요, 저급한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번 생은 망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될 대로 살란다. 이런 생각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개척해야 합니다.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주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힘을 이끌어내고 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